안녕하세요. 저는 김수규입니다. 지금부터 전산회계 1급 강의를 시작합니다. 강의 앞서서요, 시험 관련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회계가 올해부터는 이제 6회 시험, 특별시험이 이제 6회로 고정화되면서 2개월마다 한 번씩 시험이 치러집니다. 2, 4, 6, 8, 9, 2, 4, 6, 8, 10 이렇게 10위까지 6회 2개월마다 한 번씩 있고 시험 접수는 시험 전 한 달 전에 접수를 하니까 응시 기회를 우리가 잘 이제 포착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접수 기간을 놓치거나 응시 종목을 잘못 선택해서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2, 4, 6, 8, 10, 12에서 6회에 걸쳐서 시험이 치러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한 달 전쯤 시험 접수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참조하셔서 접수하시도록 합니다. 응시료는 2만 원에서 시험 카드로 접수 가능하고요. 올해는 이제 2월 이렇게 이제 시작해서 특별 시험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정 시험으로 해서 치러진다라는 거. 그리고 전산회계는 꽈락 없이 이론과 실무 꽈락 없이 7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그래서 전산회계 1급을 보는데 전산회계 1급은 이론과 실무 둘로 나눠서 이제 동시에 치러집니다. 이론, 그다음에 실무 두 가지로 나누고, 이론 30%, 15문항 각 2점 이렇게 배점이 되고요. 실무 70%, 70점 이렇게 해서 이제 꽈락 없이 70점 이상이면 합격합니다. 이론은 다시 세 부류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재무회계, 즉 외부 이해 관계자에게 정보 전달 목적의 재무회계 8문제, 8문항, 8문. 그 다음에 원가회계, 내부 이해 관계자한테 정보를 전달하는데 4문항. 그 다음에 분기마다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하는데 부가가치세 세법 3문 이렇게 해서 총 15문제 각 2점으로 30점 배점 됩니다. 수준은 언론 수준에서 기본적인 우리 정의 위주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우리가 이제 그 문제은행화 거의 돼 있어서 한번 출제된 문제를 조금씩 변형해서 출제하는 걸로 해요. 문제라는 건 한정돼 있죠, 그죠? 새롭게 낸다라는 것도 위험성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 문제를 조금씩 변형해서 보수적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보수적으로 문제를 출제하고 있으니까 새롭게 범위를 넓히는 것보다도 기존 기출 범위 내에서 우리가 안전히 내 것으로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실무 범위 봅니다. 실무는 첫 번째가 이제 기초정보관리에서 회사 등록 수정하는 거, 거래처 등록 입력하는 거, 그다음에 정기분 재무제표의 연결 고리를 이해하는 거, 그다음에 계정 과목, 그다음에 거래처별 초기월 이렇게 이제 기초정보로 10점이 배점이 됩니다. 기초정보 관리, 기초정보를 수정하고 입력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10점 점수를 할게요. 각 문항당 2점, 2점, 2점 해서 이거는 10점 되는데, 회사 등록의 업태 종목을 제시하고 틀린 거 찾기, 사업자 등록번호 틀린 거 고치기, 그다음에 교부 세무서, 관할세무서 수정하기 등등 이런 거랑 거래처 등록 추가 등록하기
개정과목 및 조교 등록에 개정과목 수정, 조교 수정, 추가 입력. 다음에 정기분 재무제표에 연결해서 정기분 재무상태표부터 정기분 원가, 정기분 손익, 그 다음에 정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까지 연결되는 그 각 항목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시험이 출제가 되고 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채점을 합니다. 출제를 해서 채점합니다. 이건 뭐 점수를 거저 주고자 하는 건데 틀리면 안 되죠. 아무튼 점수 꼭 10점 얻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전표 입력인데, 일반 전표 입력과 매매수 전표 입력. 전표 입력은 일반 전표 입력과 그 다음에 매매출 전표 입력, 즉 부가세 신고와 관련 없는 건 일반 전표, 그 다음에 부가세 신고와 관련 있는 건 매매출 전표 입력해서 18점 정도. 꼭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 항상 유동적으로 변하긴 하는데, 이렇게 거래자료 입력을 일반 전표 입력, 매매출 전표 입력.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무관한 지출 결의서, 그 다음에 전표 입력을 테스트하는 거고, 매매출 전표 입력은 거래자료를 세금계산서 등 이 거래자료를 입력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테스트합니다. 어렵지 않고요. 각 3점씩 배점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나오는 게 오류 수정입니다. 오류 수정. 오류 수정은 틀린 걸 제시하고 올바로 고치는 거. 거래 자료를 잘못 해석해서 잘못 입력한 거를 올바로 수정하는 거. 회계 처리를 잘못한 걸 올바로 수정하는 거. 그래서 보통 3점, 6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거는 확정적인 게 아니라는 거. 보통 6점 정도 나옵니다. 6점에서 9점 이렇게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결산이 나옵니다. 결산, 즉 일정 시점 기준으로 장부를 마감하고 손익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단기 비용과 차기 비용을 나누는 절차. 그런 다음에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와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를 이제 표시하기 위해서 결산을 하죠. 이 결산 9점이 배점됐어요. 9점. 세 문제. 이게 6점이 되면 이게 9점이고, 결산이 6점이면 오류 수정이 9점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문제 정해져 있어요. 결산 9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장부 조회를 합니다. 장부 조회. 장부를 조회해서 입력하는 거. 장부 조회. 즉 장부에는 부가시세 신고서 포함입니다. 부가시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해서 제시한 금액이 얼마인지, 크고 작은 게 얼마인지, 크고 작은 게 어느 정도 되는지 등등 해서 이것도 9점 배점됩니다. 9점. 9점 이렇게 배점돼서 시험을 치르고, 이 전표 입력 빼고는 무난합니다. 대부분 다 자주 반복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연습만 잘 하시면 맞출 수 있고, 이 거래자료 입력은 새로운 유형들의 문제가 한두 문제 출제되기 때문에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거고, 완전히 100점 맞는 것도 좋지만 일정 수준에서 아는 걸 반복하는 게 더 실력이 있다라는 것도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100점으로 합격은 힘듭니다. 우리가 7점 이상이면 합격이기 때문에 7점 이상만 득점할 수 있도록 체화시켜야 돼요. 반복 숙달해서 합격하는 거. 70점. 눈에 보이시죠? 합격증 딱 받는 걸 상상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전산의 1급 봤어요. 전산의 1급 출제 범위 봤습니다. 출제 범위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본론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회계를 공부할 건데,
전산액 1급이 전산액 2급 과정을 거쳐서 와야 되는 게 맞는데, 일부 이제 수험생들은 전산액 2급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전산액 1급이지만 전산액 2급에 해당되는 기초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복습한다라는 취지에서 같이 하시고, 그 이후 단계로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게 기초지만 이 부분을 모르고서는 또 뒤에 부분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기초 부분이 탄탄히 돼 있어야 우리가 충분히 뒤에서 어려운 문제들을 다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고, 페이지 26페이지 회계의 기초 개념과 장부 기입 볼게요. 회계의 기초라는 건 회계 정의부터 해서 우리가 뒤에 이제 단락을 배울 때 필요한 것들을 서포트하는 그런 이제 이론 기반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공부해보자라는 거죠. 첫 번째, 회계 정의. 이 부분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학문에 있어서 정의 반드시 이제 하고 넘어가는데, 다른 학문은 정의에서 출제되는 게 없어요. 그러나 회계는 정의에서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회계 정의 봅니다. 1. 회계 정의. 회계란, 어카운팅이란, 보는데, 회계 정의는 정보 이용자가 이해관계자라고 그러죠? 이해관계자가 합리적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합리적 판단이나 의사결정이 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아이덴티피케이션, 인식하고 측정, 메저먼트하고 그다음에 전달, 보관, 이런 과정을 회계라 이렇게 합니다. 다시 한번 회계란, 회계 정의, 이해관계자가, 정보 이용자가 합리적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돈이 되는 정보를 인식하고 측정하고 전달, 보관은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보 이용자가 나오는데, 정보 이용자는 누구냐? 라고 해서 많이 물어봅니다. 정보 이용자는 내부 이해관계자와 외부 이해관계자로 나뉩니다. 내부 이해관계자와 그 다음에 외부 이해관계자, 외부 이해관계자 둘로 분류해서 나눕니다. 내부 이해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는 위치에 있는 관계자입니다. 경영진, 대표적인 사람이 경영진이에요. 경영자, 이런 사람이 내부 이해관계자인데, 중요한 거는 이사회에 참여해서 회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경영자, 내부 이해관계자다라는 거. 중요한 거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그런 단계에 있어야 된다라는 게 내부 이해관계자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부장까지는 안 되고,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이사 이상이 경영자하고, 경영자는 내부 이해관계자가 된다라는 거죠. 내부 이해관계자. 그렇지 않고 외부 이해관계자, 즉 이 정보 이용자가 외부에 있을 경우에 외부 이해관계자 이렇게 정의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외부 이해관계자입니다. 채권자, 즉 돈을 빌려준 채권자. 이 채권자 당연히 원금 회수 여부와 그 다음에 대가, 이자를 제대로 수령할 수 있을런지 궁금해합니다. 몹시 궁금해하죠. 이 사람들은 불로소득, 즉 돈 가지고 많이
놀아봤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그래서 원금 회수 여부, 이자 지급 여부 등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아주 조심해야죠. 그 다음에 주주. 자, 회사에 주식을 구입하고 배당 목적으로 또는 의사결정의 참여 목적으로 하는 주식 투자자, 주주, 즉 소유주라고 그러죠. 소유주. 이런 사람들은 손익에 있는 경영성과를 기준으로 배당 등을 받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외부 이해관계자의 대표적인 두 사람, 물론 이제 이해도 과세당국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타 이제 다른 이제 이해관계자가 더 있긴 하지만 대표적인 두 사람, 채권자, 주주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다시 내부 이해관계자는 회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경영자, 이런 이제 부류가 내부 이해관계자이고, 그 다음에 외부 이해관계자는 채권자, 주주, 이런 사람이 외부 이해관계자. 채권자는 원금 회수, 즉 빌려준 돈의 원금 회수와 그 다음에 원금에 대한 사용대가, 이자 있죠? 이자, 우리 금융소득이라고 그러는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2천만 원 초과죠. 초과. 그렇기 때문에 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소득세법의 관용이 좀 심해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한 최고세율이 5, 40%로 이제 올라갔지만 아직까지도 있는 자에 대한 소득세율 아주 낮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떤 혜택을 많이 보지만 그래도 돈에 대해서 민감하니까 어떤 현금 흐름이라든지 손익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 그 다음에 주주는 배당 목적이죠. 그리고 둘 간의 차이는 채권자는 원금 회수가 있지만 원금 회수, 이자 수령 이게 목적이지만 주주는 원금 회수가 아니죠. 원금 회수 못합니다. 원금 회수는 팔아야만이 되는 거고 이 사람은 배당을 목적으로 합니다. 배당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거. 목적 자체가 틀리죠. 이렇게 해서 이제 외부 정보 이해관계자, 내부 이해관계자가 합리적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합리적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을 말한 거죠. 비정상적인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정상적인 상황, 즉 합리적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아무튼 정상적인 상황을 가져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유용한 정보, 돈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돈이 안 되는 정보는 이들한테는 필요가 없어요. 경제적으로 유용한 정보는 돈이 되는 정보를 말한다. 돈이 되는 정보, 이게 이제 궁극적인 회계의 목적이기도 해요. 회계의 목적, 이게 시험에 많이 나와요. 회계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다. 회계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거죠. 이러기 위해서는 거래를 거래란 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증감, 더 정확히 표현하면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과 수익 비용의 발생, 그다음에 수익 비용의 소멸, 이렇게 이제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발생했구나, 증감이 있구나라고 인식을 해야 돼요. 지나가는지 모르고, 개인지 똥인지 아니면 토끼가 아니면 거북이가 지나가는지 모른다 그러면 그거를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인식, 즉 거래가 발생했다라는 걸 느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재무제표화 시키려면 금액화를 시켜야 되는데 금액이 바로 측정을 통해서 나옵니다. 금액화 측정.
그래서 금액화 시킨 다음에 이거를 재무제표에 이제 표기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외부에 전달하게 된다. 그래서 인식, 측정, 전달하게 되고, 여기서 인식하고 측정하는 단계까지는 이제 북이다 그러고, 여기에 전달이 들어가면 이게 회계 이렇게 정의하죠. 회계. 북이는 전달 과정이 빠집니다. 회계가 되려면 전달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전달 과정은 재무제표를 통해서 합니다. 전달은 보고인데, 뭐를 통해서 하냐? 재무제표를 통해서 한다. 재무제표, 피낸셜 쉿, FS. 피낸셜 쉿, FS인데, 5가지가 있죠? 첫 번째, 전달, 보고하는 재무제표는 첫 번째가 재무상태표. 옛날에 대차, 대조표 했던 거 명칭이 바뀌었죠? 재무상태표. 즉, 일정 시점에 자산부채, 자본의 상태를 표시하는 재무상태표. 첫 번째입니다. 여기서 잘 나오는 거, 종류, 첫 번째, 재무상태표. 두 번째, 손익계산서. 이거는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 즉 수익, 비용, 이익의 상태,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표다. 그래서 기간이 되는 거고, 재무상태표는 시점이 됩니다. 재무상태표는 현재 가지고 있는 스탁 개념을 표시해야 되니까 잔액 개념이고, 손익계산서는 성과를 외부에 분배해야 되니까 언제 번 거부터 언제 번 것까지를 지정을 해야 돼요. 현재 시점에 이익해버리면 회사 망하죠. 그래서 이 기간이 중요하다. 하나는 보고기간 종료일 시점 스탁 개념, 하나는 회계기간 개념이다. 네가 번 것만 네가 가져가라. 그래서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가 두 번째고, 세 번째는 현금 흐름표. 현금흐름표는 손익계산서의 이익이 진정한 이익이 될 수가 없다라는 주의에서 나온 건데, 이익의 질을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서 기초, 그다음에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재무활동,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이렇게 해서 증감이 일어나면 기말 현금 흐름이 이제 표시가 되는데, 이익의 질이 다 표시되죠. 영업활동으로 인한 건지, 재무활동으로 인한 건지, 여유자금 활용인 투자 목적으로 인한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인지, 자금의 온천이 각각 구별되면서 이게 이제 정확히 정보 전달이 될 수 있다. 즉 이익의 질을 표시하는데, 영업활동, 재무활동, 투자활동에 대한 현금 흐름을 나타낸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자본변동표. 즉 자본의 구성항목인 자본, 그 구성항목 알죠?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느객, 미실현손익이죠.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의 기초, 변동, 기말의 상, 기초, 변동, 즉 증감, 기말 사항을 표시하는 자본변동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석을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주석, 주기가 아닙니다. 주기가 아니라 주석. 주기와 주석 차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주기가 아닙니다. 주기는 해당 작구 밑에 간단히 그거를 이해할 수 있게 적는 거, 이게 이제 주기고, 주석은 별지 또는 별란에 그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자 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주석에 금액화가 불가능한 회사의 사정을 정확히 기재하는 방법 많이 쓰죠. 그게 이제 주석, 별지, 별란에 기재하는 방법이 주석이다. 주기는 해당 작구 아래에 간단히 기재하는 걸 주기,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차이점, 주석은 재무제표에 들어가지만 주기는 재무제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5가지가 시험에 무지 잘 나온다. 정의도 꼭 기억하셔야 돼.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즉 12월 31일 보고기한 종료일 시점에 스탁 개념으로 이 자산부채 자본의 상태, 이 손익계산서는 회계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영성과에 대한 경영성과 이거에 대한 일람표, 그 다음 현금으로표도 영업활동, 재무활동, 투자활동 이걸로 이익의 질을 표시함으로써 보다 더 정확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고자 할 때 표시하는 일람표, 자본변동표, 기초변동 기말, 자본 우리 구성항목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석 무지 잘 나옵니다. 이거를 이제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이외에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라든지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라든지 그 다음에 학기단의 시산표, 재종가 명세서는 재무제표가 아니라는 거. 특히 이제 이익여금 처분계산서가 재무제표였다가 최근에 재무제표에서 빠졌어요. 그걸 꼭 주의하시고 5가지만 재무제표에 들어간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주의하시고. 그래서 이제 회계 정의 무지 중요한 거 많이 했어요. 회계 목적부터 이해관계자, 그다음에 보고수단, 보고수단까지 해서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제 정의 한번 몇 줄 그어놓고 갑니다. 회계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26페이지. 할 수 있도록 기업 실체에 관한, 즉 기업 실체라는 건 법에 의해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그 법인의 정보를 말한 거죠. 소유주에 대한 정보가 아니에요. 기업 실체에 관한 우리 법인의 진짜 내용 말한 거죠. 소유주, 주주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경제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인식, 측정, 전달하는 과정이다. 됐고, 이제 회계 목적 해볼까요? 회계 목적은 뭐냐? 회계 목적은 아까 우리가 이 정의 자체에서 봤어요. 경제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었다. 경제적으로 유용한, 즉 돈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라. 돈이 안 되는 건 필요 없다. 물려가라. 해서 됐고, 회계의 목적은 돈이 되는 정보, 즉 경제적으로 유용한 정보, 정보를 생산해서 보고해줘야 돼. 유용한 정보. 유용이라는 건 나한테 유익하다라는 거죠. 유익하지 않으면 지금은 쓸모가 없어요. 사람도 그러고 지식도 그러고 정보도 그러고. 설 자리가 없죠. 항상 나의 스펙을 내가 키워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유용해야 돼요. 사람의 가치도 다 나의 스펙에 의해서 판단받고 그렇습니다. 회계라고 뭐 다를 게 있겠어? 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 밑줄, 두 번째 줄,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 제공 목적, 밑줄. 그 다음에 회계 종류 하는데, 회계 종류는 기록 계산하는 방법에 따른 분류, 그 다음에 이용자 영지성 유무에 따른 분류해서 하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정보 이용자에 따른 분류, 이렇게 이제 3가지로 한번 분류해 봤습니다. 분류할 수 있고, 먼저 기록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단식과 복식에게 해서 일단 계속 해볼까? 회계 분류, 회계 종류. 첫 번째가 기록 계산하는 방법, 계산에 따른 분류를 해보는데, 단식과 그 다음에 복식으로 나눈다. 복식,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다. 단식 또는 부기 해도 돼. 복식 하는데, 단식에게는 현금, 그 다음에 물품, 채권 채무의 증감 변화를
원리 원칙 없이 야, 일자 적고 일자 그 다음에 입금 그 다음에 출금 잔해 형식으로 기재하는 거. 야, 근데 복식에게는 현금, 물품, 채권, 채무, 야, 이런 것들을 원리 원칙에 따라서. 원리 원칙이 뭐냐? 두 가지. 복식부기 원리의 두 가지. 뒤에서 배우지만 대차 평균의 원리와 복식부기의 원리, 가장 중요한 대차 평균의 원리와 거래의 이중성이라는 복식부기 원리. 야, 복식부기 원리. 얘에 따라서 야, 차변과 대변의 차변과 대변, 즉 복식이라고 그러죠. 차변, 대변으로 나눠서 기재하는 거. 야, 복식이죠? 우리 복식 테니스 코트 많이 기억나. 복식 탁구, 복식 배드민턴. 야, 이거는 2인 1조죠? 그래서 그것처럼 이것도 거래가 발생하면 차변과 대변에 이중으로 기재해서 오류의 내용을,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복식, 즉 원리 원칙에 따라서 기재하는 걸 복식회계, 복식부기 이렇게 말한다. 원리 원칙, 복식부기 원리인데 뒤에서 이제 배웁니다. 대차 평균의 원리, 합계가 차변과 대변이 일치한다라는 원리. 그 다음에 거래 이중성, 차변과 대변으로 기재한다라는 양쪽 복식의 이제 내용으로 이제 처리하는 게 복식액이다. 그래서 이제 단식액에 복식액에 받고, 그리고 단식액에는 차변과 대변에 동일한 금액 기재 않고 일렬로 쭉 기재하다 보니까 이것들은 자기 검증 수단이 없어요. 오류가 나는지도 모르고 제 사는 맛에, 제 멋에 사는 거다. 이건 잘 안 나온다 라고 했으니까 자기 검증 수단이 없어요. 왜? 한쪽 틀려버리면 틀려버리는 거야. 근데 복식부기는 한쪽 틀려도 한쪽이 또 정확히 기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정확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 차변과 대변의 양쪽에 기재하는 복식부기는 자기 검증 수단이 있어요. 나중에 대차 평균 원리에 의해서 합계에 딱 놓아보면 합계 딱 맞아야 되고, 틀리면 뭐가 틀린 거예요.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틀리면 뭐가 틀려 있다라는 거죠. 근데 단식부기는 그런 게 없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가계부인데, 가계부 뭐 월급 받은 거 얼마, 콩나물 산 거 얼마 해서 잔액 얼마 남았다, 이런 식의 기재. 복식은 차변과 대변으로 나눠 이제 기재하는 방법. 이게 이제 내용이다. 그래서 이제 26페이지 박스 한번 봐요. 박스. 단식은 원리 원칙 없이 기록, 복식은 원리 원칙에 따라서 기록. 원리 원칙이 뭐라고요? 대차 평균의 원리와 그 다음에 거래 이중성, 그 다음에 차변 대변 나누는 복식. 이 내용이 복식이죠. 거래 이중성. 그 다음에 기록은 현금, 수지, 채권, 채무만 기록. 복식은 재산과 자본 등의 모든 변화를, 이거를 이제 우리가 거래라고 그러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증감, 거래 변화. 이게 발생하면 무조건 인식하는 게야. 그러니까 뭐 놓치거나 그렇지가 않아요. 가계부는 좀 귀찮으면 누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대로 뭐 기입도 안 돼요. 뭐 아무튼 부부싸움 하면 그냥 완전히 내팽개치고, 좀 좋으면 잘 기재하고, 사이가 좋을 때는 잘 기재합니다. 그러나 싸우면 뭐 필요 없죠, 그죠?
그러나 이제 우리 재무제표는 복식부기에 의해서 작성되는 재무제표는 그렇게 하다간 잘리죠. 안 돼요. 잘 기록한다라는 거죠. 재산과 자본 등의 모든 변화를 기록한다라는 거죠. 그치? 그 다음에 기능. 단식은 자기검증이 불가능. 복식은 자기검증이 가능하다 했는데, 왜? 하나를 차변과 대변에 동시에 동일한 금액을 기재하기 때문에 이노마가 틀리면 이노마에 의해서 오류가 체킹이 돼요. 그래서 차변과 대변에 동일한 금액 기재 때문에 거래 이중성이라고 그러죠. 다음에 정확성, 재무 및 손익 파악이 불완전하다. 그죠? 물론 정확할 수도 있는데 모든 거래가 다 체킹이 안 되니까. 다음에 복식부기는 모든 거래에 대해서 다 잡아 기록하기 때문에 손익 파악 안전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단식은 비영리 소규모 기업에 이용되는 거고, 특히 이제 가계부가 대표적인 거다. 복식은 영리 및 대규모 기업에 적합한 거다라는 거죠. 이거 박스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용자 영리성 유무에 따라서 분류 한번 해볼게요. 영리성 유무에 따라서 영리성. 영리성이 있으면 영리회계. 영리성이 있으면 영리회계. 그 다음에 순수한 마음으로 했다. 그런데 측근들이 제대로 못했다. 이러면 이제 비영리회계. 핑계죠. 자기가 잘해야죠. 남 탓하면 안 돼. 자기가 관리를 잘해야죠. 나는 잘하고자 했는데 주위 사람들이, 옆에 사람들이 제대로 못했대. 그건 안 통하죠. 영리회계. 영리 목적이죠. 영리 목적. 즉 기업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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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상업부기, 공업부기. 이런 것들이 다 영리 목적의 해결을 위한 수단이에요. 비영리회계는 비영리 목적인데 어렵지 않죠? 비영리 목적인데 관공서라든지 그다음에 학교 이런 데서 사용하는 회계. 물론 이제 최근에는 복식부기 원리를 많이 이제 적용을 하지만 이런 데서 지금 예산 위주의 수익과 지출을 위주로 단식회계를 썼었어요. 그러나 그게 너무 문제점이 많으니까 최근에는 복식부기 원리를 적용해서 회계처리를 하고 있죠. 그죠? 그러나 이제 지금까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세 번째는 정보 이용자에 따른 분류를 한번 해볼게요. 정보 이용자에 따른 분류. 여기를 지우고 해보죠. 정보 이용자에 따른 분류. 정보 이용자는 아까 우리 정의할 때 했죠. 그죠? 내부 정보 이용자 있고, 그 다음에 외부 정보 이용자 있어요. 내부 정보 이용자한테 정보를 제공할 때는 관리적 의사결정을 이제 목적으로 많이 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에 관리 원가회계, 관리회계 이렇게 말하죠. 관리회계 이렇게 하면 원가회계와 관리회계를 포함해서 한다. 원가회계가 물론 이제 재무회계 쪽의 일환이지만 분류를 지금은 관리회계 쪽으로 넣어놨죠. 다음에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재무회계를 작성합니다. 재무회계. 제품원가 결정과 관리적 의사결정의 목적은 관리회계가, 그 외에 회사 거래 발생 위주의 항목들은 재무회계, 일반적인 업무, 자금 흐름 등 이런 것들은 다 재무회계 영역이다라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부 정보 이용자, 외부 정보 이용자. 이렇게 이제 나눠서 내부 정보 이용자는 관리회계가 그 영역을 담당하고, 외부 정보 이용자한테는 재무회계가 담당을 해서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회계 분류를 한번 해봤는데, 우리가 이제
학습의 효율화를 위해서 40분 단위로 우리가 이제 나눠서 한번 정보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될 수 있는 대로 40분 단위로 여러분들한테 동영상이 제공될 거고, 다음 시간에 이제 회계 단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